최근 거래량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사들이. 항상 뭔가 이슈가 되면은 기사들이 막 나오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은근히 이야기가 좀 없죠. 조만간이면 이제 11월 거래량도 나올 텐데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4분기 거래량이 60% 줄었다. 그래서 2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4분기 거래는 4,426건으로 3분기 1827건 대비 59.1% 감소했다. 물론 4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12월 거래 그리고 11월 거래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죠. 거의 절반 정도는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거래량 감소가 심한 곳이 어디다? 서초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 이런 곳들이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런 곳들 특징 서대문구는 조금 그렇지만 다른 곳들 특징 보면요.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곳들 있죠. 강남 3구 또는 4구 이후에 마용성으로 집값 상승이 번져간다. 이게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그 상황에서 강남 3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용성 중에서 마포하고 성동 용산은 열심히 띄우죠. 대통령님 들어가신 다음에. 그래서 집값이 비싼 동네일수록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왜 그럴까요? 사실 대출을 풀면서 저가 아파트보다는 고가 아파트가 더 빠르게 올라갔죠.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막 수억, 수십억씩 올라가니까 대출을 내줄 때는 그래도 살 수 있던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대출이 막히고 나니까 그 비싼 아파트는 유동성을 가진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욱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고가는 버티기가 들어갔고 중저가는 던지기. 즉, 요 기사가 왜 나오고 있느냐? 우리 과거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22년에 본격 하락하기 전에 2021년 말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똘똘한 한 채는 살아남는다. 요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왜냐면 고가 아파트는 안 떨어지고 저가 아파트만 계속 떨어진다. 이런 기사들도 뜨고 실질적으로 그 기사를 분석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완전히 하락론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21년 말에 떨어지는 지방 같은 곳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저가 아파트는 떨어지는데 서울 강남 이런 곳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좀 비행하는 걸 좋아하시는 누군가가 그러셨는데 그런 것처럼 저런 식으로 부추겨서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강남 심리만 잘 살려놓으면 주변으로 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고가 아파트가 안 떨어지면은 집값이 더 오를 여력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보면은 하락 거래가 많은 곳들이 거래가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강남은 버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수억씩 떨어졌다고 나온 거래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왔다? 강남에서 나왔다. 서초는 거래가 더럽게 안 되니까 더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요, 강남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보면 뭐 타워팰리스라든가 혹은 도곡동 쌍용예가 혹은 압구정 현대 이런 것들 뭐 많이 떨어지면 13억, 뭐 8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 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락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 가가지고 호가를 보시면은 떨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떨어진 호가가 나오더라도 그런 곳들은 또 막 집어넣도록 압박하죠. 내 물건을 내가 팔겠다는데 이웃 생각 안 하냐고 압박하고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해서 내리도록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호가 떨어진 매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고 진짜 많이 떨어진 매물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거래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다는 건 그런 매물들이 있는데 보여주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워낙 비싸니까 거래가 안 될 뿐이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하락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보면은 떨어지는 폭은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 거래량 뽑아왔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 지금 8월을 기점으로 9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2,300건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11월 현재 1,779건이다. 근데 오늘 12월 22일이에요. 12월 22일이니까 앞으로 8일 뒤면 집계가 마무리될 텐데 그 8일 동안 600건의 거래가 나올 수 있겠느냐.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700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 8일 만에 600건이 나온다?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10월보다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다. 그리고 경기도 거래량 역시 8월을 고점으로 9월에 2만 건대가 깨지더니 10월에 더 줄었고 11월 16,894건으로 전월 대비 약 1,800건 정도가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니까 거래 감소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금리 인하하면은 집값에 훈풍이 불 것이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계속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는 그 전부터 낮췄죠. 작년 11월부터 떨어졌죠. 10월을 고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폭이 지속되다가 언제부터 집값이 올라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빠지려고 하는 순간에 또 50년 주담대를 풀고 나서 그거 다 막아버리니까 딱 막혀버렸죠. 금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막 누르고 낮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영향을 안 받고 거래량은 더 줄어들까요? 금리를 낮추면 뭐예요? 내가 대출을 못 받는데 한도가 없잖아요. DSR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DSR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이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소득 상승. 소득이 현재 집값을 사고도 남을 정도로 올라간다. 근데 현재 소득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이 현재 집값을 커버할 정도로 대출을 내준다. 이게 DSR 때문에 막힌 거죠. 세 번째, 현재 소득이나 대출에 맞게 집값이 떨어진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반면에 매물은 전년 대비 50%나 늘어났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8만 건 찍고 나서 7만 건 후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서울의 매물은 4만 건 안팎이었는데 이게 7만 5천에서 8만 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4만 건 안팎인데 전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전년에 5만 건까지 찍고 올해 7만 건, 8만 건까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면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싸게 팔죠. 너무 많이 쌓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장님이 망했어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싸게 떨이로 팔죠. 그런 것처럼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소리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운운하는 거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아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죠. 거기에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여서 줄여요? 유가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기름도요. 지금 오펙에서 계속 줄이고 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줄어가지고 유가가 떨어진 거죠. 근데 집값은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만드는 게 좀 줄었다고 공급 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티가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수 어떻게 책정한다고 그랬죠? 거래량과 상승폭 또는 하락폭 요걸 토대로 지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래량은 줄었는데 지수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세대짜리 아파트에서요. 한 세대가 7천만 원 떨어진 거.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봅시다. 1000세대가 다. 근데 1000세대 아파트에서 두 세대가 5천만 원 떨어진 거. 그럼 실질적으로 1억짜리 아파트인데 7천만 원 떨어져서 3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1억짜리가 70% 하락했다. 여기가 더 많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수 측정에서는 나머지는 거래가 안 된 걸로 가정해서 999억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 단지의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0.07% 떨어진 건데 여긴 두 세대가 5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즉
이 단지의 총 시가총액은 999억이 된 거죠. 그래서 0.1%가 떨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락폭은 여기는 50%고 여기는 70%이지만 거래량이 많으니까 하락폭이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소리죠.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고 하락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게 지수상으로는 원래 거래량이 줄면 T가 덜 나야 되는데 T가 더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얼마나 하락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느냐.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 이유는 집값이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PIR이 15.2라고 합니다. KB에서 PIR 10.5 나왔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집값은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고 서울의 중위가격은 9억대 후반인데 그럼 서울에 있는 가구들의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이 한 1억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책정해 봤더니 국토교통부에서 15.2년이 나왔다. 그러니까 PIR이 아직도 유의미하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거품이 많이 꼈던 시기 이때도 4.3인데 전국 PIR도 6.7에서 6.3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진 거기 때문에요. 아직도 이만큼이 더 떨어질 일이 남았다. 그리고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특히 서울 위주로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오히려 PIR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소득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줄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을 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 PIR이 정상적으로 될 때 3분의 1 정도 빠지게 되면요. 가격은 반토막 이상 나는 곳들이 태반으로 나올 거다. 여기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전세 같은 경우도 요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늘어나는 이유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한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도 매매 공급이 전세 공급으로 이동한다. 거래가 줄면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로 매물을 돌리는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서 상승폭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매물이 늘어난 거예요.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곳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계속 매물로 남아있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전세 대란 부추기고 있지만 매물 쌓이고 가격 상승폭 줄어드는 것만 보더라도 전세 시장도 떨어진다. 근데 지금이야 영끌족들 이자 부담 커서 많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매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 역전세 다시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폭증하던 시기가 언제였냐. 그러니까 지금 그 매물을 집어넣지 않고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가는 사람은 없죠.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그리고 다음 주에 스트레스 DSR 방안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내에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한 2월쯤 도입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은 더 얼마나 유의미하게 줄어들겠는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왜 자꾸 계속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래서 소득 대비로 집값이 올라갈 때 실수요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왜냐면 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2020년, 21년에 사신 분들 가격이 올라간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그 가격에 팔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막상 내가 팔려고 낮추다 보면은 수년에서 수십 년치 연봉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거래량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답이 다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